예, 기획광좌 평화를 배우다 저희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소임하고 있는 이주영 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모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평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회와 노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밀접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이 노동, 특별히 현안들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라고 해서 라틴말로 오프스 유스티시에 박스라고 되어 있죠. 교황 비오 12세의 말씀이십니다. 그 아래 사목헌장 제가 1, 2항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사회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불이한 것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마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사실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전기도 많이 하시죠? 네. 예. 식사 전기도 하시고 밥을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예. 기도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죠? 예. 그러한 것처럼 뭔가 사회 문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이제 교리를 다 잘 배웠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 성사가 어떻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교리인데 이 사회교리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교리를 배워 익힌 신앙인이 사회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데 612쪽에 걸쳐서 그리고 12개의 장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공동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요. 노동사목위원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셨죠? 특별히 올해가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이시고 이제 저희가 참 많은 분들이 추기경님 그리워하시는데 이 추기경님께서 1971년에 저희 노동사목위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는 도시선교 빈민사목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을 만드셨고 그것이 저희 노동사목위원회의 전신입니다. 먼저 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절실했던 시대가 있었죠. 정말 60, 70년대 얼마나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뭐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노동자들을 많이 돌보시기 시작했어요. 1967년에 강화도에 심도직물 사태라는 이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추기경님께서는 사회정의와 노동자 인권 옹호를 위한 주교단 공동교서를 발표하셨고 그 당시에 여공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그 근무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추기경님이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어떤 노동 현안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목소리를 냈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78년에 인천 동일방직 여공 파업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추기경님께서는 특별히 현장을 많이 가셨다고 하죠.
예, 이거는 아마 그 철거민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미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존엄하다. 그리고 노동자도 누구나 인간적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이고 맞는데요. 근데 이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인 발언을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60, 70년대가 어떻습니까? 뭐 지나간 역사지만 독재가 이렇게 있었던 시대이고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교회도 그 안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아까 그 신도 직물 사태를 비롯해서 교회가 뭔가 사회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추기경님께서 그래도 그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교회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 입장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사제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기경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분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을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가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1971년에 이렇게 발족을 해서 이 사진 보시면은 김수환 추기경님 계시고요. 여기 계신 이분이 그 도요한 신부님이세요. 미국인 샬레시오 신부님이셨는데 국내에서는 뭐 노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셨고 한국에서 40년 이상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지금 이 노동사목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동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속에서 이 상생과 화합을 지향한다. 그리고 노동의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고요. 사회교류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이게 어떤 신문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와 또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봤는데 복면뒤의 숨은 폭력, 체포, 처벌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현대중공업 거기가 지금 그 법인 분리 때문에 조합과 사측이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폭력적인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것을 개탄하는 이 글을 실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인데요. 최저임금 공청에서 한숨이라고 해가지고 고용장관 단골집 주인도 20년 죽어라 일군 식당 최저임금 탓에 다 내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요새 최저임금이 얼마죠? 8,35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요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올렸더니 너무 힘들다. 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건 어느 신문이냐면 그 한겨레 신문인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뭔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진보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젊고 멀쩡한 사람이 왜 편견에 두 번 우는 요양보호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생긴 시설 중에 하나가 요양원입니다. 심지어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요양원에 전담 사제를 파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대요. 사실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을 힘들게 하는데 대부분 월급도 작고요. 근무 시간도 많고 되게 힘들대요. 근데 아니 젊은 사람이 그냥 잘 해야지 뭘 불평을 해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 한겨레 신문은 뭔가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한겨레 신문의 일부 기사들인데요. 노동자 최저임금 10,000원은 돼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실었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한마디로 득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명암이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좀 오를 필요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마저도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해서 하면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갖다가 4인 가족이 살 수 있나요? 서울에서는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뭔가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올린 건 맞는데 분명히 근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거예요. 뭐 그 밖에도 삼성 LCD 뇌종양 한혜경 씨가 산재 승인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산재로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산재 판결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마침내 산재 승인했다. 이것도 굉장히 뭔가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겨레는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노동 문제라는 건 말이죠. 뭐 취업, 실업, 그렇죠? 52시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 워라밸, 뭐 청소년 노동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엄마들의 관심사가 뭐세요? 우리 애가 어디 취직하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노동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동 문제예요. 이 워라밸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영어인데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란 말입니다. 일과 이제 생활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좀 어떻죠?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선진국만 해도 벌써 독일 같은 데는 뭐 하루에 4시간 일하자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정말 꿈만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노동 문제, 노동 현안이 이러한 문제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쟁이가 2천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정규직, 한마디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리고 일도 좀 힘들고 고용이 불안한 그러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인데 약 아무리 낮게 잡아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거는 통계청 통계예요. 그리고 높게 잡으면 거의 절반입니다. 장시간 노동, 일 많이 하죠. 감정 노동, 이것도 심각합니다. 산업재해 있죠. 갑질, 뭐 이것도 뭐 노동 문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많죠. 그다음에 최근 또 심각한 노인 빈곤. 네. 노인 빈곤이 왜 그래요? 정년이 60인데 요새 호모 헌드레드 사회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60에 은퇴해가지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노인 빈곤 심각합니다. 그 밖에 뭐 강성노조 이런 표현도 쓰는데 노사분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AI라고요.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이제 조만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그 통행세 징수하시는 그런 분들,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세무사 이제 이런 일들은 다 이제 기기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더러 자 지금 당장 새로운 이 직업이나 기술을 익혀서 취직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도 안 될 판인데 사실은 막 뭐가 빠지게 정말 막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웬만한 기업들 다 인력 감축하고 있어요. 큰 공장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다 사람들이 일하던 게 큰 공장 그 벨트에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정말 그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문제가 인권 그리고 사회적 건강함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를 좀 했는데 일자리가 불안한 게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작고. 근데 그런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사회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그런 일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힘들어요. 인권, 행복권, 건강권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인권과 사회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월급쟁이가 2천만 명 정도 있다는 말씀 드렸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는 노동시장 분절구조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동시장,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커다란 두 개의 시장으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1차 노동시장은 고소득, 고임금, 좋은 복지 혜택이에요. 452만 명 정도의 임금 근로자와 5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속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까요? 대기업, 공공기관, 그렇게 우리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공사, 이런 데. 그다음에 괜찮은 자영업, 뭐 의사라든가 한의사, 사업하신 분들. 여기의 특징은 좋은 복지 혜택과 고소득, 안정적인 생활이에요. 전체 노동자의 22%, 전체 취업자의 18%, 그러니까 5명 중 1명 정도가 이러한 좋은 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2차 노동시장, 저소득, 저임금, 낮은 복지 혜택, 약 1,500만 명 이상의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6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한마디로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알바하는 학생들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같은 경우도 5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소득과 저임금, 낮은 복지 혜택이 문제예요. 자, 거의 80%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애들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요. 하는데 여기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여기 가신 분들은 아니 나는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된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일로 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더 뭐냐? 이러한 2차 노동시장이라는 데가 결국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저학력, 미숙년,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애초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그 연봉이나 그 월급의 가장 큰 문제가 호봉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무제, 기능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월급이 적고 생활이 어렵죠? 그럼 가정 생활도 안 될 것이고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 1차와 2차 시장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고용 환경의 숙제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것이 얘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노동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사실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통해서 평화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잘 아시네요. 네.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옛날에 다 읽어보셨죠? 네. 제가 향수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자 이렇게 성냥팔이 소년 얘기를 이렇게 동화로 따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지금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고 옷은 막 다 누더기 막 꼬매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집을 봤더니 막 통닭에 막 파티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막 자기 또래 되는 애들이 그냥 막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는데 우리 무명의 이 성냥팔이 소녀는 이 성냥만 들고 그 정말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죠. 자, 이 소녀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눈이 막 펑펑 오는데, 예.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던 성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 거죠. 결국 추위에 이렇게 죽게 된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죠. 슬픈 얘기인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갖고 왔냐면은 이 성냥팔이 소녀는 고발 문학입니다. 자, 이 동화가 나오기 2년 전에 영국의 사회학자 헨리 메이휴라는 사람이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여공들의 처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냥팔이 소녀는 과연 추워서 죽었을까?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거의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성냥이 말이죠. 백린 같은 것들을 원료로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이 나무에 조금 달려있는 그 성냥 그 백린을 어디 이렇게 묻히기 위해서 담가서 빼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유독가스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죽었다고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괴사 증후군입니다. 예. 잇몸이 붓기 시작하고 뼛속에 농이 생기고 나중에 턱뼈가 무너지는 그런 것인데 인괴사라고 하고요. 원인은 황린 중독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뭐 거의 한 1891년 그때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때 정말 무슨 노동자, 인권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없죠. 수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냥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도 추산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 당시에 1888년에 영국의 그 브라이언트 앤드 메이라는 그 성냥 공장에서 거의 1,400명에 달하는 그 여공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업한 결과로 약 한 20년이 지나서 1908년에 성냥에 백린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년간 파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법안은 통과됐지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배우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화라는 것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개선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어린 영혼들은 수많은 그 성냥팔이 소녀들은 어떻게 보상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느님만이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는 어린이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그리고 중노동, 유해물질 노출, 회사의 은폐라는 전반적인 노동을 통한 인권 침해, 인권 유린의 사건을 다루는 거죠. 저희 노동사무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노동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재작년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입원을 했는데 실명을 할 위기인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직업재활과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메탄올이었습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예, 핸드폰 그 보면 액정 있잖아요. 액정을 나중에 최종 그 가공할 때 그 에탄올에 넣었다 빼야 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 메탄올이에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그 원가를 줄이려고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위험한 일을 하면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우리가 노동사무위원회 어떤 일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떤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냥팔이 순을 통해서 정말 노동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하자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황 레오 13세 교황님이신데 이분이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쓰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헌장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레룸 노바룸 새로운 사태라는 소리인데 그 당시 산업화가 진행될 때 수없이 발생했던 그런 노동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교황님이 이 회칙을 발간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노동 문제에 관여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의 존엄성,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지상을 돌보고 가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건 맞는데요. 그러나 책임감 있는 그러한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상을 가꾸고 돌볼 의무, 노동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권, 그리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떠나서 노동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노동 문제가 너무 상업화, 자본화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월급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막노동을 하는데 월급이 낮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교해서 생각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노동도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 밖에 정말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나만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식 좋아하시죠? 엄마들은 저도 그렇지만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잖아요. 돈 10,000원이면은 번듯한 식사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는 돈과 내가 먹는 음식은 중요하면서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식당에서 막 너무 갑질을 해대고 그냥 내가 손님인데 내가 왕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너무 우리는 노동 문제가 상업화되어 있고 수준이 너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노동하셨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노동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떤 행위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과 이런 문제가 떨어지긴 어려워요. 하지만 노동의 가치가 좀 이렇게 어떤 그 본래적인 그 의미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가 회복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참된 평화가 정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정말 훌륭한 교황님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분이 두켓 서문에서 두켓이 뭐냐면은 바로 이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 그런 책을 쓴 것인데
그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정치에 뛰어들어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특히 가장 가난한 삶에서 싸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라는 게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싸워라. 저는 개인적으로 싸운다라는 얘기는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표현이 비록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신해라라는 것이고요. 비단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지칭하는 그런 말이겠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헌신해라, 그러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이 될 때 사실은 평화는 주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써서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노동 문제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